2026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육에서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개요, 조사 대상 여부 확인, 취급량 및 배출량 산정 방법, 주요 오류 사례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사용 방법은 본 교육에서는 진행하지 않고 동영상 강의 자료를 따로 제작하여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자료실과 화학물질안전원 유튜브 채널에 각각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지침서 개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 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1에서 3종 사업장으로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특정 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시스템의 배출량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의 수계 배출량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에 보고하고 계시는 물질과 동일한 물질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에 보고하고 계시다면 해당 데이터를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에 활용 가능하십니다. 단, 조사 대상 물질과 배출원이 일치한 경우에만 활용 가능하며 배출원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시면 안됩니다. 두 번째는 배출계수 관련 문헌 출처입니다. 배출량을 산정하실 때 일부 공정에서는 배출원 또는 각 물질에 해당하는 배출계수를 활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하실 겁니다. 2026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지침서에는 이러한 배출계수에 대한 출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관시스템, 분리정제공정, 염산 제조공정 등 약 20여 건에 대한 배출계수 출처를 지침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제도는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대기, 수계, 토양 등 환경으로 배출되거나 폐수 폐기물 형태로 위탁 처리하는 화학물질의 양을 사업자 스스로 파악하고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 배출이란 대기 배출, 수계 배출, 토양 배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기 배출량은 굴뚝이나 대기 오염 방지시설 등과 같이 강제 배기 장치를 통해서 대기로 배출되는 양과 사업장 내에서 제조, 사용, 운반, 보관 과정에서 후두에 포집되지 않고 직접 대기로 배출되는 양을 대기 배출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천, 항만, 해안 등으로 직접 배출되는 양을 수계 배출량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양 배출량은 취급시설, 장치 등 누출 또는 사고, 부주의에 의해 토양으로 배출되는 양입니다. 토양 배출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토양 배출량을 입력하신 사업장은 꼭 사고나 누출, 부주의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토양으로 흘러들어간 양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수 이동량은 폐수 종말 처리 시설, 공동 방지 시설, 하수 종말 처리 시설 등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폐기물 이동량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지 않고 외부 업체로 위탁 처리한 그 양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가 매립량은 사업장 내에 위치한 매립지에 매립한 양을 자가 매립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수계 배출량과 폐수 이동량입니다. 수계 배출량은 말 그대로 사업장에서 직접 하천이나 항만, 해안 등으로 직접 배출하는 양이고요. 폐수 이동량은 외부 위탁 처리 시설로 보내는 양입니다. 즉 직접 방류하느냐 아니면 위탁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수계 배출량과 폐수 이동량을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제도의 도입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사회의 도입입니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유니언 카바이드사 아마 아실 겁니다.
유니언 카바이드사 인도 현지 법인에서 농약 및 살충제 원료인 MIC를 누출시키는 사고를 일으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미국에서는 긴급 명령 및 알 권리에 관한 법을 1986년도에 제정하였으며 340여 종의 유해화학 물질의 배출에 대한 보고 의무화 제도를 1987년도에 도입하였습니다. OECD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미국, 일본, EU 회원국 등 31개국 등이 매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1996년에는 우리나라도 OECD 가입에 따라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999년에 관련 규정을 고시하여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80종 조사 대상 화학물질을 연간 50톤 이상 사용 또는 제조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나 현재는 제도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라 대기 또는 폐수 배출 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를 한 종업원수 1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415종 조사 대상 화학물질을 1톤 또는 10톤 이상 취급하였다면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행되며 보고 방법은 화관법 민원24 시스템에서 직접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는 겁니다. 보고기한은 2026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단 폐기물 처리업체는 위탁받은 폐기물에 한해 8월 31일까지 제출 연기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폐기물 처리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을 취급 기준 이상 사용하셨다면 사용하신 화학물질에 한해서는 4월 30일까지 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탁받은 폐기물에 한해서만 8월 달에 추가를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기관은 관할 유역 지방 환경청이며 사업장에서 제출한 조사표를 토대로 1차 환경청 검증, 2차 화학물질 안전원 검증을 실시하고 일부 사업장에 대해 3차 현지 합동 조사를 실시합니다. 검증이 완료된 배출량 조사표에 대해서는 다음에 대국민 공개가 되며 미보고 및 허위보고 시 행정처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의 제출 기한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위탁받은 폐기물에 한해 8월 31일까지 제출을 연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보여지고요. 다만 폐기물 처리 업체라고 해도 위탁받은 폐기물이 아닌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경우 4월 30일까지 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제조업체 겸 폐기물 처리 업체의 경우 4월 달에 한 번, 8월 달에 한 번 이렇게 총 2번의 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조사 대상 기준입니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 사업장은 다음 표와 같이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 또는 폐수 배출시설 1종에서 5종 설치 허가 및 신고를 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리에 따른 배출량 조사 지침서 별표 1에 업종이 해당이 되며 벤젠, 톨루엔, 황산, 알루미늄 등 415종 조사 대상 화학 물질을 취급량 기준에 따라 연간 1톤 또는 10톤 이상 취급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이 3가지 항목 모두 해당되어야 조사 대상이며 한 항목이라도 해당이 없을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1번, 2번, 3번 항목에 모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요. 하나라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비대상 신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사 내용은 사업장 일반 현황, 화학물질별 연간 사용량 및 생산량, 즉 취급량, 그리고 화학물질이 환경으로 직접 배출된 양, 마지막으로 화학물질이
폐수, 폐기물에 포함되어 위탁 처리된 양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취급량 같은 부분은 함량을 100%로 고려라고 나와 있죠. 즉 화학물질의 함량을 따로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해당 화학물질의 구매량과 함량을 곱해서 100%로 환산된 값을 가지고 사용량에다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출량은 대기로의 배출, 수계로의 배출, 토양으로의 배출로 나눠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며, 대기로의 배출은 점대기와 비산대기로 구분해서 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폐수와 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폐수와 폐기물의 전체 양을 입력하시는 것도 있지만 폐수 폐기물에 포함된 조사 대상 화학 물질만의 양도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조사 대상 물질 및 제외 사항입니다. 조사 대상 화학 물질 및 제품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 물질이 조사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원료, 첨가제, 공정 보조 물질 등, 또한 사업장에서 보관 및 저장하는 화학 물질,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 물질은 조사 대상에 해당이 되며 그중 415종에 해당되는 물질만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화학물질입니다.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화학물질은 단순히 사업장에서 투입된 화학물질이 그대로 혼합되어 생산되는 그러한 화학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질을 반응에 의해서 새로운 물질을 생산하였을 경우 이때 생산량을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시험, 연구, 검사용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조사 연구자에 한해 사용되는 화학물질, 그리고 시설 도색을 위해서 페인트, 건축자재와 같이 사업장 시설 자체 일부분인 화학물질, 즉 도료를 구매해서 제품에 코팅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업장의 시설의 도색을 위해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운행 또는 가동하는 기기장비의 가동과 유지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그리고 사업장의 연료, 난방용 연료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단 제품 제조 공정 등 취급 공정에서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보고 대상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조사 대상에 제외되는 사항이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조사표 작성 절차입니다. 먼저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화학물질 및 제품의 구매 내역서와 MSDS를 토대로 415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조사 대상 화학물질의 취급량을 산정하셔야 됩니다. 취급량은 물질별 함량을 100%로 환산하셔서 산정을 해주셔야 하고요. 예시와 같이 황산 40% 50톤을 사용하셨을 때 황산의 사용량은 50톤이 아닌 40% 함량을 고려한 20톤입니다. 그리고 배출원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우리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어떠한 공정에서 사용되며 어떠한 과정을 통해 환경으로 배출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배출원을 확인하셨다면 물질별 배출량과 이동량, 자가 매립량 등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업장에서의 배출되는 배출량의 대부분은 대기 배출량이 9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굴뚝을 통해서 나가는 배출량뿐만 아니라 사용 과정에서 비산돼서 나가는 양, 즉 후두에 포집되지 않고 사용 과정에서 비산돼서 환경으로 나가는 양까지 산정을 직접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산정이 완료되었으면 해당 수치를 화관법 민원24 시스템에 로그인하셔서 입력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공개입니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의 연도별, 지역별, 물질별, 사업장별 정보는 화면과 같이 화학물질 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공개가 됩니다. 즉 여러분께서 입력하신 사업장의 일반 사항과 배출량, 자가 매립량, 이동량 등에 대한 정보가 화학물질 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그럼 배출량 조사 대상 여부 확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표를 작성하시기 전에 배출량 조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출량 조사 대상은 아래의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대기 또는 폐수 배출 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한 사업장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해당 사업장일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리에 의한 조사 대상 업종 지침서 별표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표준산업 분류 코드가 개정이 되기 때문에 분류 코드가 안 맞아서 우리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구나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꼭 해당 업종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며, 제조업에 해당이 되실 경우 모두 해당이 되십니다. 제조업은 지침서 별표 1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업종일 경우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물질 및 제품과 사용하는 원료 및 공정용 보조물질 등을 대상으로 조사 대상 화학물질 415종 조사 대상 화학물질이 조사 기준 이상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조사 기준 이상 함유되어 있다면 취급 품목들에 대해 연간 생산량 및 사용량을 파악합니다. 각 물질별로 1그룹에 해당하는 물질의 경우 연간 1톤 이상, 2그룹에 해당하는 물질의 경우 연간 10톤 이상 생산 또는 사용하셨다면 조사 대상 물질로 확정이 되며, 화관법 민원 24 시스템을 통해 4월 30일까지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4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조사 대상이 아니므로 비대상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일단 업종 부분인데요. 업종은 제조업이시라면 다 해당이 되시고요. 그리고 대기 배출 시설 신고 허가 사업장 중에서 간혹 우리 사업장은 대기 오염 방지 시설 면제 사업장이니 해당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기 오염 방지 시설 면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대기 배출 시설입니다. 그리고 415종 조사 대상 화학물질이 기준 이상 함유, 그리고 연간 1톤 또는 10톤 이상인지 여부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확정이 되면 4월 30일까지 꼭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해당되는 게 없다 라고 하셨을 경우 비대상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또는 신고 증명서를 사업장에서 가지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1에서 5종 설치 허가 또는 신고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사 대상 업종 여부는 꼭 사업자 등록증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장은 조사 대상 업종에 무조건 해당이 되시고요. 제조업이 아닌 사업장은 업종명으로 조사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415종 조사 대상 화학물질 여부를 확인하신 후 물질별로 얼마나 취급하시는지, 연간 1톤 이상인지 연간 10톤 이상인지 그 그룹에 해당되는 물질을 찾으셔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질별 취급량은 각 물질별로 합산하여 총량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1그룹은 약 20여 종, 2그룹은 395종이 됩니다. 아마 사업장에서 사용하시는 물질은 대부분 2그룹에 해당이 되실 텐데요. 함량을 고려해서 연간 10톤 이상인지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고요. 1그룹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연간 1톤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사용하시는 게 황산, 염화수소, 알루미늄, 질산 등이죠. 해당 물질은
2그룹에 해당이 되어 연간 10톤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고, 만약 우리 사업장에서 벤젠이나 트리클로로에틸렌, 염화비닐 또는 납, 크롬 등을 취급하신다라고 하면은 해당 물질은 1톤 이상이므로 1톤 이상 사용하셨을 경우 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조사 대상 여부 확인에서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급하는 톨루엔의 경우 무게 함유율 기준에는 해당하지만 취급량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을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입니다. 네, 보고 대상 물질은 무게 함유율 기준과 취급량 기준 모두를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급량 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단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우리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이 톨루엔과 자일렌이 있는데 톨루엔이 해당이 안 될 경우 자일렌만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로 톨루엔에 대해서 비대상 신고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비대상 신고서는 모든 물질이 해당이 안 될 경우 비대상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해당되는 물질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조사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제품 제조 공정 중에 발생하는 부산물을 회수하여 사용하는데 그 물질이 조사 대상 물질에 해당이 된다면 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나요입니다. 네, 취급량 기준 이상일 경우에 이 경우를 만족한다라고 하면은 해당 부산물을 회수해서 저장, 이손 또는 혼합, 공정 등 제품 제조 공정 등에서 취급할 경우 조사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조사 대상 물질을 단량체로 하는 고분자 화합물을 취급할 때 해당 고분자 화합물도 배출량 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나요입니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유지한 채 취급되는 양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분자 화학물은 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흔히 폴리스티렌, 폴리염화비닐 등이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중금속 물질의 경우 고분자 화합물질이 되어도 해당 중금속 성분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조사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폴리염화 알루미늄이 되시겠죠. 응집제로 사용하는 폴리염화 알루미늄은 고분자 화합물임에도 불구하고 중금속 성분이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조사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폴리염화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이라는 물질로 선택하셔가지고 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소지의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구매만 하고 실사용은 다른 지역에서 할 경우 어디서 보고를 해야 하나요? 입니다. 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사업장에서 제조,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환경적으로 배출, 이동되는 양을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량 조사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공정 중에 생성되고 소멸되는 중간 생성물은 작성 대상 제외인가요? 입니다.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돼서 그 공정에서 전량 사용되고 소멸되는 화학물질,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 분리되지 아니한 화학물질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발생된 화학물질을 그대로 배출하거나 그 공정에서 전량 소멸되거나 할 경우에는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제거나 분리해서 보관 저장해서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그 물질은 조사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가 작년 4월 1일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이전했습니다. 사업장 등록번호도 변경됐는데 이런 경우 기존 사업장과 신규 사업장 두 곳 모두 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입니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소재지 기반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이전됐다고 하면은 이전하기 전과 후 사업장에 각각 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물질은 산화 알루미늄입니다. 그런데 화관법 민원24 시스템에서 일치하는 물질명 및 카스 넘버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입니다. 해당 물질은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에 해당되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카스 넘버가 일치하지 않아도 2그룹 물질의 취급량 기준 이상 사용하는 경우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즉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에 해당되는 물질이므로 10톤 이상의 취급 기준을 적용하셔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사업장에서 산화 알루미늄, 염화 알루미늄, 황산 알루미늄을 사용하셨다고 하면은 해당 물질에 다 알루미늄이 포함되어 있죠. 알루미늄 화합 물질이기 때문에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하나의 물질을 선택하셔서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즉 각각 보고하시는 게 아니라 산화 알루미늄, 황산 알루미늄, 염화 알루미늄을 쓰셨다고 하면은 합산해서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한 가지로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완제품을 구매한 후 스틸 드럼에 소분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로 대기나 폐수로 배출되지 아니하고 소분만 하여 밀봉하여 다시 업체로 전달하는데 조사 대상이 맞나요? 입니다. 조사 대상 화학물질을 포함한 제품 원료 등을 소분하는 과정은 사용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이런 소분 과정에서는 대기로 일부 미세하게 배출이 될 수 있겠죠. 이렇듯 조사 대상 여부 부분에 있어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취급량 산정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취급량 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급량은 사용량과 생산량, 즉 제조량의 합산입니다. 시스템에서 입력하실 때 사용량과 제조량, 생산량의 값을 입력하시면은 취급량이라는 부분에 자동적으로 합산이 돼서 수치가 표현이 될 것입니다. 먼저 사용량입니다. 사용량은 조사년도 동안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료, 첨가제, 공정용 보조물질, 보관, 저장하는 물질, 기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등에 포함되어 있는 조사 대상 화학물질의 양, 그리고 폐기물 처리 사업장의 경우 처리하는 폐기물에 조사 대상 화학물질이 있을 경우 해당 물질의 양을 바로 사용량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산량은 조사년도 동안 사업장에서 제조 생산한 조사 대상 화학물질의 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생산량은 단순히 제품의 생산량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않은 화학물질, 즉 A와 B를 반응시켜 새로운 C라는 물질을 생산했을 때 이를 생산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따라서 단순히 혼합하였을 경우에는 사용량에만 입력을 하시고 생산량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소분도 마찬가지고요. 단순히 소분 또는 혼합, 이러한 것은 생산량에 포함되지 않고 사용량에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혼합물질 제품인 경우 물질별 함량을 고려해서 취급량을 산정해 주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 황산 50톤을 사용했을 경우 황산의 사용량은 50톤이 아니죠. 0.4를 곱해서 20톤이 황산의 사용량이 되겠습니다. 즉 함량을 100%로 환산했을 때의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아마 화학물질 통계조사랑 약간 다른 부분이긴 할 겁니다.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그 취급량과 함량을 따로 입력하게끔 되어 있죠. 하지만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함량을 입력하는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함량을 곱해서 취급량을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원료물질을 사용하여 혼합, 희석, 농축, 분리, 정제 등의 과정을 거쳐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사용량으로 이미 계산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생산량의 중복으로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산량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반응에 의해서 새로운 물질을 생산해냈을 때 그 물질을 생산량에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생산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생산량에 이미 계산이 된 것이므로 사용량에 중복 산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배출량을 산정할 때는 생산할 때의 배출량과 사용할 때의 배출량을 각각 산정하시는 게 맞겠죠. 하지만 취급량 산정 부분에 있어서는 생산량에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취급량 조사는 생산 물질 및 제품, 사용 원료 및 첨가물, 공정용 보조물질 등을 대상으로 화학물질이 조사 기준
0.1 또는 1% 이상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연간 1그룹에 해당할 경우 1톤 이상, 2그룹에 해당될 경우 10톤 이상 취급하셨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제에서도 나와있듯이 20% 염산용에 50톤, 10% 염산용에 90톤 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 함량 기준은 이미 만족한 상태고요. 그러면 취급량을 봤을 때 0.2 곱하기 50, 0.1 곱하기 90 해가지고 염산만의 용액에 합산을 해서 염산 용액의 총량을 가지고 취급량에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량 고려도 물론 해주셔야 되겠지만 같은 물질일 경우에는 합산해서 하나의 물질을 선택하신 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내용은 염산은 염화수소로 검색을 해주셔야 됩니다. 간혹 MSDS의 성분 정보를 확인하실 때 보시는 표와 같이 함유량이 농도의 범위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농도의 범위만 알고 있을 경우 중간값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30일에서 40일까지면은 30일에서 40일 사이의 값을 쓰시면 되고요. 22에서 32 사이면은 합산해서 반으로 나눴을 때 그 값을 쓰시면 됩니다. 단 농도의 상한값만 알고 있을 경우 상한값을 그대로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한값을 모르기 때문이죠. 취급량 산정 예시입니다. 가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은 화학물질을 취급할 경우 어떠한 물질이 대상이며 또는 사용량은 얼마를 입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료 A, B, C가 있습니다. 가사업장의 경우 원료 A, B, C에 황산, 질산, 염화수소 그리고 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원료 A에는 황산과 물이 들어있고요. 황산은 약 30에서 40%가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원료 A의 구매량, 사용량이죠. 100톤의 황산의 무게 함유율을 곱했을 때 황산의 사용량은 35톤이 되겠죠. 그리고 원료 B의 질산, 무게 함유율을 곱했을 때 질산만의 사용량은 20톤. 그리고 원료 C의 염화수소는 8톤. 그리고 물은 415종에 해당이 되지 않죠. 따라서 원료 A에 있는 황산과 질산은 취급량 기준인 10톤 이상이므로 조사 대상에 해당이 되고요. 염화수소는 10톤 미만이죠. 따라서 염화수소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물은 415종 조사 대상 화학물질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취급량 산정 예시 두 번째입니다. 나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은 화학물질을 취급할 경우 어떠한 물질이 조사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원료 A는 200톤을 구매해서 사용하셨는데 그 안에 메틸알코올, 톨루엔, 디클로로메탄 등이 있습니다. 메틸알코올과 톨루엔은 각각 함유율 기준도 넘고 사용량 기준도 넘습니다. 그쵸? 따라서 조사 대상에 해당되는 게 맞고요. 다만 디클로로메탄은 무게 함유율 기준은 이상이지만 사용량 기준 자체는 미만입니다. 원료 A의 경우. 그런데 원료 B에도 디클로로메탄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원료 B에 있는 디클로로메탄도 함유율 기준은 이상이지만 취급량 기준 자체는 미만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일한 물질이 있을 경우 합산을 했을 때 그 양을 가지고 취급량 기준과 비교를 해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원료 A에 있는 디클로로메탄과 B에 있는 디클로로메탄은 각각 봤을 때는 취급량 기준 미만이지만 합산했을 때는 취급량 기준 이상이므로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취급량 조사 시 주의사항입니다. 취급량의 단위는 톤 단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배출량의 단위가 킬로그램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취급량과 배출량의 단위를 동일하게 보시고 입력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취급량과 배출량은 단위 자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취급량, 배출량 단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취급량의 단위는 톤 단위입니다. 생산량과 사용량 중복 산정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제와 같이 연간 35% 염산 100톤을 구매해서 염산 10% 함유된 제품을 제조했습니다. 이미 염산의 사용량 35톤, 즉 35% 곱하기 100 했을 때의 35톤을 사용량에 입력했기 때문에 생산량에는 따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혼합 제조하는 경우 생산량으로 추가적으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양도 따로 회수 사용량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취급량에 포함을 해주시면 안됩니다. 고상인 중금속 및 그 화합물 취급량 산정시 주의사항입니다. 예제와 같이 구리가 포함된 금속 괴를 연간 100톤 구매했을 경우 구리 및 그 화합물의 사용량은 100톤 그대로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고사한 금속 화합물질의 경우 액상 물질과 다르게 함량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취급량 산정시 주의사항 두 번째입니다. 유사명으로 인한 카스넘버가 전혀 다른 물질을 보고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히드라진 수화물, 황산, 발연 환상 등 카스넘버로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 자재와 같이 사업장 시설 자체 일부분이 화학물질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간혹 사업장 시설 철거하는 과정에서 나온 조사 대상 화학물질을 폐기물 처리 업체로 처리했다라고 해서 보고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장 시설 자체 일부분인 화학물질은 대상에서 제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금속 및 그 화합물 조사 대상 여부에서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모든 중금속 및 그 화합물은 조사 대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집재로 사용하는 황산 알루미늄, 표면 처리에 사용하는 주석 분말, 그리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절단해서 사용하는 구리괴 등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즉 중금속 화학물질은 대부분의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사업장에서 단순히 물리적이나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내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취급량을 산정하시기 위해서는 구매기록표나 MSDS 그리고 화학물질 통계조사 자료 등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취급량 조사 관련된 주요 질문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산 35%짜리 100톤을 제품 제조 공정에서 소독제로 사용하고 폐수 처리장에서 pH 조절제로 15톤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용도별로 각각 보고해야 하나요? 입니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용도별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물질별로 보고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염산의 사용 용도별로 보고하시는 게 아니라 염산 하나로 선택을 하셔서 각각의 양을 합산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단 배출량은 공정별로 구분해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pH 6에서 8로 그러니까 산알칼리 물질 중에 pH 6에서 8로 중화 처리해서 수계나 폐수로 내보낼 경우 해당 물질의 양은 0으로 즉 없는 것으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산알칼리 물질을 pH 6에서 8로 중화 처리해서 내보낼 경우에 해당 거고요. pH 6에서 8로 중화 처리하기 전까지에 취급되는 과정에서의 배출량을 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즉 염산을 저장 탱크에 저장했다라고 하시면은 저장 탱크에서 배출량을 산정해 주셔야 되겠죠. 따라서 중화 처리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의 배출량은 산정을 해주셔야 되고 중화 처리된 이후부터는 배출량, 즉 수계나 폐수 이동량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학물질 A를 구입하여 저장 탱크로 보관한 뒤 용기에 소분하여 판매할 때 이를 생산량 또는 사용량으로 구분해야 하나요? 입니다. 그리고 이때 판매량도 취급량 계산 시 포함해야 하나요입니다. 사업장에서 보관 저장한 물질은 사용량에 포함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단 제품 판매량은 취급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농황산을 사용하여 공정 중에서 20% 황산이 부산물로 발생하는 경우에 취급량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입니다. 원료 물질을 사용해서 혼합, 농축, 희석, 분리, 정제 등의 과정을 거쳐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으로만 이미 산정된 것이므로 생산량에 중복 산정하지 않습니다. 생산량에 산정하기 위해서는 황산이 예를 들어서 황을 가지고 황산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황은 사용량, 황산은 생산량이 맞습니다. 그런데 황산을 가지고 황산을 만들었다?
그럴 경우에는 황산의 사용량만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배출량 및 이동량 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위 공정에서 대기나 수계 오염물질로 발생을 해서 대기나 수계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양을 발생량이라고 합니다. 단 발생량은 실제로 배출되는 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장 탱크의 빈 공간에 유증기가 안에 발생해서 가득 차 있는 경우에는 배출량은 아니죠. 저장 탱크 안에 빈 공간에 유증기가 차 있는 거고 발생이 된 거고요. 이 저장 탱크에서 만약에 유증기가 외부로 환경으로 배출이 된다라고 하면 이때 배출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배출량은 환경으로 배출되는 조사 대상 화학물질의 양입니다. 대기, 수계, 토양 등으로 직접 또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거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입니다. 이것을 배출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약 발생량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된다라고 하면은 발생량과 배출량은 동일하겠죠. 그런데 발생량이 우리가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예를 들어서 코팅 공정이다, 세척 공정이다. 이 공정에서 100이 발생됐는데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거쳐서 일부만 배출이 됐다라고 하면은 발생량과 배출량의 차이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저감 효율만큼 차이가 나겠죠. 따라서 발생량과 배출량, 지침서나 배출량을 산정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꼭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동량은 폐수를 폐수 종말 처리 시설, 공동 방지 시설, 하수 종말 처리 시설 등으로 이송해서 처리하거나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 폐수와 폐기물에 함유되어 있는 조사 대상 화학물질의 양을 의미합니다. 근데 간혹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니 폐기물 유기용제로만 다 나가는데 과연 여기에 어떤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요. 폐기물의 양을 모르실 때는 먼저 배출량을 산정하신 다음에 한마디로 물질 수지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이 100톤이라고 하면은 배출량을 산정했을 때 40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제품으로 가지 않은 이상 폐기물로 다 가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가 매립량은 사업장 내에 위치한 관리형 또는 차단형 매립지에 매립한 조사 대상 물질의 양입니다. 자가 매립량 입력하실 때 외부 업체에 보냈더니 그 업체가 매립했다라고 해서 자가 매립량으로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사업장에 매립했을 경우가 자가 매립량입니다. 단위 공정별 배출원입니다. 환경으로의 배출량과 이동량이 발생되는 주요 공정하고 배출량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원료 물질을 저장하는 저장 탱크, 그리고 화학물질의 이동과 관련된 모든 공정을 포함하는 이송, 배관, 운반 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저장 탱크와 이송 시설은 제품을 생산하는 거의 모든 사업장에 있겠죠. 따라서 우리 사업장이 해당 시설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만약에 배출량을 해당 공정에서 배출량 산정이 누락됐다라고 하면은 올해는 꼭 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혼합, 코팅, 반응, 세정, 용제 해수 등과 같은 공정, 그리고 환경오염 방지를 하기 위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폐수 폐기물 처리시설 등은 업종별 또는 사업장별로 몇 가지 공정만 해당이 되실 겁니다. 즉 우리 사업장에서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어떠한 공정을 가동하고 있는지 요 해당되는 공정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환경오염 방지시설, 즉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있다고 하면은 어떠한 방지시설이 있는지, 그 방지시설이 우리가 취급하는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지, 제거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는지 등을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치 세척이나 점검, 보수, 사고로 인한 누출 등은 비정상 조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비정상 조업은 사업장에서 입력할 만한 공정은 아니실 겁니다. 하지만 간혹 비정상 조업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대부분 저장, 제품 제조 공정, 환경오염 방지 시설 쪽으로 입력을 하시니까요. 꼭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단위 공정별 배출원은 총 16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별 배출원을 확인하셔서 해당되는 공정에 대한 배출량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의 단위 공정별 주요 배출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장 시설입니다. 저장 탱크는 액상 원료를 보통 저장 탱크에 저장하는 경우 저장 탱크 내에 대상 물질이 유입되면 탱크 내 유증기 그리고 혼합기체가 압력 변화에 의해서 외부로 배출될 수 있죠. 그래서 저장 탱크 상단에 보면은 외부로 나갈 수 있게 유증기 벤트라인이 아마 있을 겁니다. 또는 그 유증기 벤트라인이 대기오염 방지 시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유증기가 휘발성 물질의 경우 저장시설에서 유증기가 발생이 될 수 있고요. 그 유증기가 대기로 압력 변화 또는 온도 변화에 의해서 대기로 배출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간혹 저장 시설에서 탱크 유증기의 배출량을 산정하실 때 저장 탱크에 대기오염 방지 시설이 직결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저장 시설에서의 배출량은 없고 다 대기오염 방지 시설에서의 배출량이겠죠. 반면에 우리는 저장 탱크가 있지만 대기오염 방지 시설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은 저장 탱크에서 발생된 유증기는 다 저장 탱크에서 배출이 되겠죠. 이렇게 저장 탱크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직결로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포이식 후드로 연결되어 있어서 일부는 또 비산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저장 시설에서의 발생량은 곧 배출량이 되겠고요.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저장시설에서의 발생량은 곧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일부만 배출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방지시설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토대로 발생량에서 산정된 배출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표준 상태에서 기체 상태인 원료를 보관 저장하는 고압가스 용기는 보통 밀폐식이기 때문에 저장 탱크에서의 대기 배출량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이송 배관 쪽으로만 산정을 해주시고 대기오염 방지시설 쪽에서만 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원료 투입 시 배관으로 이송 도중 밸브, 펌프, 플랜지, 압력 안전장치 등 세부 장치를 통해서 화학물질이 미세하게 남아 대기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지침서를 보시면은 각 배관 시스템에서의 배출량 산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배관 시스템을 보시면은 밸브나 플랜지, 펌프 등의 각각의 고유의 배출 개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의 환경에 따라서 적용되는 배출 개수가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배관 시스템은 이렇게 배출 개수를 토대로 배출량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배출 개수는 이러한 공정에서는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배출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평균 개수, 배출 개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배출 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치 수와 배출 개수를 토대로 그리고 공장 가동 시간을 토대로 배출량을 산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이 배관 시스템 쪽에서 그러한 방법을 토대로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화학물질을 함유한 용제를 혼합 또는 반응하는 과정에서도 대기로 배출될 수 있죠. 물론 배출량뿐만 아니라 반응 공정에서는 미반응 물질도 폐기물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도장이나 염색, 인쇄 같은 경우는 제품 표면에 화학물질을 바르는, 즉 코팅하는 공정이죠. 코팅 공정은 아무래도 휘발성이 굉장히 높은 코팅 용제가 사용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코팅 공정은 건조 공정하고 같이 있는데요. 코팅과 건조하는 과정에서 용제가 제품에 증착되지 않고 대부분 건조 과정에서 대기로 배출됩니다.
코팅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강제로 건조하는 과정에서 대기로 배출될 수 있으니 증착률이라는 것을 적용하지 마시고요. 용제 같은 경우는 다 대기로 발생한다라고 보시고 배출량을 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척, 탈지, 세정 공정에서는 사용하는 유기용제 휘발에 의한 대기 배출과 용제 회수 시설에서 미회수되는 용제도 대기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척 용제로 많이 사용하시는 디클로로메탄, 트리클로로에틸렌, 퍼클로로에틸렌 같은 경우는 휘발성이 굉장히 높죠. 이런 용제들은 배출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환경오염 방지 시설에서 집진기나 흡수탑, 흡착탑 등을 통해서 오염물질이 배출이 되는데, 대기오염 방지 시설에서 처리되지 않은 물질 일부가 대기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처리된 물질은 폐수나 폐기물 형태로 발생돼서 위탁 처리량, 즉 이동량으로도 발생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흡착 시설의 경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폐활성탄 있죠. 이런 경우는 폐기물 이동량으로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배출량 산정하실 때 가장 많이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 대부분의 사업장에서의 대기오염 방지 시설은 집진기나 흡수탑, 흡착탑이실 겁니다. 물론 이제 RTO나 RCO를 이제 가동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흡수탑이나 흡착탑 같은 경우에는 저감된, 예를 들어 제거된 물질 자체가 다 폐기물 쪽으로 가는 게 맞죠. 폐수나 폐기물 쪽으로요. 특히 활성탄 흡착탑 같은 경우에는 흡착 효율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흡착 효율을 높게 잡으시면은 배출량은 낮아질 수 있겠지만 흡착된 만큼이 결국 폐기물 이동량이 되기 때문에 아마 검진 과정에서 보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활성탄 흡착탑 사용하신다라고 하면은 흡착 효율을 너무 높게 잡으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활성탄의 양을 고려해서 제거 효율을 적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활성탄 양이 1톤, 2톤 밖에 안 되는데 10톤, 20톤씩 흡착된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따라서 활성탄 교체 주기까지 고려해서 1년치 사용하는 활성탄을 고려하셔가지고 제거 효율을 적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정별 주요 배출원 파악입니다. 사업장에서 원료를 투입하고 투입된 원료가 이제 저장 탱크에 저장이 되고 이송 배관을 거쳐서 혼합 반응 코팅 공정에 투입이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사업장에서 A라는 물질을 저장 탱크에 저장했을 경우 이 물질이 휘발성이 있는 물질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톨루엔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사업장에서 톨루엔을 저장 탱크에 저장을 했는데요. 톨루엔 같은 경우는 휘발성이 높은 물질이죠. 저장 탱크에 저장만 해도 저장 탱크 안에 있는 빈 공간에 유증기가 발생을 할 거고요. 그러면 저장 탱크에 톨루엔을 다시 한번 넣거나 또는 온도 변화에 의해서 팽창과 수축을 합니다. 저장 탱크가. 그렇게 되면은 이 유증기가 밖으로 밀려나겠죠. 즉 유증기 벤트라인을 통해서 대기로 배출이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장 탱크에서의 비산대기 배출량입니다. 저장 탱크에서의 비산대기 배출량은 공학적 계산법으로 보통 산정을 하시고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워크시트가 있습니다. 워크시트의 공학적 계산법을 활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워크시트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배출량 산정 워크시트를 활용해서 공학적 계산법 산정에 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저장시설에서 비산되는 배출량이 발생이 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저장시설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저장시설에서의 발생량만 산정이 될 뿐 배출량이 없죠. 그럼 배출량은 어디서 산정이 돼야 되겠을까요? 저장시설이 아니라 대기오염 방지시설이죠. 저장시설에서 발생된 게 50이라고 하면은 그 50이 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거쳐서 나갑니다 라고 했을 경우 그 50 중에 일부가 배출량이 되겠죠. 이렇게 저장시설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배출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송배관은 사업장에서 저장 탱크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으로,
즉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으로 옮길 때 배관을 통해서 보통 옮기죠. 배관을 통해서 옮길 때 배관 사이사이에는 밸브나 펌프, 플랜지 등이 있습니다. 이 장치들을 측정기를 이제 가만히 대보면은 아주 미세하게 비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별로 비산되는 양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배출량을 가진다라는 계수가 있습니다. 그 계수를 통해서 배출량을 산정하시면 되고요. 사용 및 제조 공정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공정이 있죠. 혼합 공정이 있고 반응 공정, 코팅 공정, 그리고 세척 공정 등이 있습니다. 각 공정별로 산정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정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시는데 대부분 공정이 완전히 밀폐되어 있진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완전히 밀폐되어 있고 우리는 밀폐 부스에서 코팅을 합니다, 우리는 밀폐 부스에서 세척을 합니다 라고 하면은 대부분 다 대기오염 방식을 통해서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에서 환경으로 바로 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럴 때는 그 해당 공정에서의 비산대기 배출량을 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배출량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방지 시설에 제거된 양들은 폐수나 폐기물 형태로 나갈 수가 있고요. 또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폐기되는 양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폐수나 폐기물 형태로 배출량을 산정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폐수 폐기물 양을 산정하시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폐기물을 다 분석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질별로 분석한다라고 하시면은 다행히도 그 물질에 대한 폐기물 이동량을 산정하실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량에서 배출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폐기물이나 폐수량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품으로 포함된 양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외를 해주셔야 합니다. 즉 전체적으로 물질 수지를 봤을 때 사용량에서 제품으로 들어가는 양, 배출되는 양을 제외한 나머지가 폐수나 폐기물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산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배출량을 산정하실 때는 대기, 수계, 토양 배출량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대기 배출량이 99% 이상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봤을 때, 통계를 봤을 때는 대기 배출량이 사업장의 전체 우리나라 사업장의 99%를 차지하고 있고요. 대기 배출량은 점대기 배출량과 비산대기 배출량을 나눠서 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점대기 배출량은 굴뚝이나 덕트, 대기오염 방지 시설 같이 기체 흐름을 일으키는 장치를 통해서 대기로 배출되는 게 점대기 배출량이고요. 사업장에서 제조, 사용, 운반, 보관, 공정의 비산오염원에서 배출되거나 부주의한 취급사고 등으로 대기로 배출되는 비산대기 배출량으로 구분해서 산정을 해줘야 합니다. 대기환경 보존법에 따른 대기 배출 시설 1에서 3종 사업장은 배출시설 정보하고 대기 자가 측정 정보 등을 대기 배출원 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대기 배출원 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물질과 동일한 물질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에 보고하고 계시다면 해당 데이터를 배출량 보고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배출원이 일치할 경우에만 활용 가능하며 비의도적 배출, 연소 부산물 등 배출원이 불일치할 경우 샘스 배출량 활용은 불가능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PRTR과 샘스 배출원 일치 불일치 예시입니다. 즉 우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용한, 예를 들어서 배출원 1, 2, 3, 4, 5에서 사용하는 물질을 측정했을 때 그 값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출원 1, 2, 3, 4, 5가 아닌 우리는 배출원 2와 3에서만 사용을 하는데 1, 4, 5에서도 그 물질이 배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1, 4, 5에서 배출되는 것은 배출량으로 산정하시면 안 됩니다. 즉 배출원이 동일했을 경우에만 샘스 데이터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반응에 의해서 해당 물질이 배출이 됐을 경우에는 그 물질의 배출량을 산정하시면 안 됩니다. 배출원이 불일치할 경우 샘스 데이터를
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모니아를 취급하는 A 사업장에서 샘스에 입력된 암모니아 배출량이 15,000kg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은 15,000kg을 암모니아 배출량으로 입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 암모니아를 취급하지 않는 배출원, 배출시설에서도 암모니아가 생성돼서 배출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암모니아만 취급하는 곳에서의 배출량을 산정해보니 약 한 700kg 정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즉 암모니아를 취급하지 않는 곳에서도 암모니아가 생성이 돼서 측정 자체는 엄청나게 높은 수치로 측정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업장은 이 암모니아를 취급하는 곳에서의 배출량만 산정이 가능했기에 물론 이런 게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업장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질이 측정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제외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계 배출량과 토양 배출량, 자가 매립량입니다. 수계 배출량은 폐수 처리 시설에서 처리 후 공공수역으로 직접 사업장에서 배출했을 때 수계 배출량이고요. 토양 배출량은 취급시설에서 누출, 사고, 부주의에 의해서 토양으로 배출되는 양입니다. 토양 배출량 우리나라 불법입니다. 의도적으로 토양에다 배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비의도적으로 누출이나 부주의, 사고에 의해서 배출된 경우에는 토양 배출량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가 매립량은 사업장 내에 관리하는 관리형 또는 차단형 매립장에 매립한 양입니다. 폐수나 폐기물 처리 업체로의 이동량도 산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폐수의 경우 폐수 종말 처리 시설, 공동 방지 시설, 하수 종말 처리 시설 등으로 이송해서 처리하는 경우를 폐수 이동량이라고 합니다. 폐기물 이동량은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하는 양을 폐기물 이동량이라고 합니다. 즉 사업장에서 직접 배출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양을 이동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폐기물 이동량 같은 경우 유상으로 폐기물을 판매하고 있을 경우는 이동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상으로 폐기물을 판매할 경우 제품으로 보기 때문에 이동량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보내거나 돈을 받고 폐기물을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경우에만 이동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출량 산정 방법을 이 측정 방법 또는 물질수지법, 배출계수법, 공학적 계산법 등 4가지 방법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정확히 아마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좀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측정법은 말 그대로 직접 측정한 데이터를 토대로, 여기서 말하는 측정한 데이터는 유량이나 농도죠. 직접 측정된 유량이나 농도를 토대로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대기오염 방지시설 후단에서 측정하는 대기 자가측정 기록부죠.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직접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질의 유량과 그러니까 농도가 분석이 돼야 되는데 사업장에서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물질은 직접 측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톨루엔, 자일렌 같은 경우는 THC로 보통 측정을 하시죠. 따라서 이런 물질은 직접 측정법으로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디클로로메탄이라든가 트리클로로에틸렌 같은 경우는 직접 측정하실 겁니다. 이런 물질에 대해서는 직접 측정된 데이터를 토대로 배출량을 산정하시면 되고요. 배출량을 산정하실 때 아마 이제 VOC 같은 경우는 ppm 단위로 측정이 되실 겁니다. ppm 단위로 측정이 되면은 이거를 킬로그램 단위로 환산을 해주셔야 되는데 배출량 산정 예시 이 교육자료 122페이지에 보시면은 교육자료도 업로드 해드릴 예정입니다. 교육자료 보시면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의 배출량 산정 방법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농도와 유량을 토대로 산정하실 수 있게끔 제가 예시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만약에 직접 측정법으로 배출량을 산정하시는 사업장이라고 하면은 이 예시를 토대로 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량이나 농도 변화가 이제 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계산 주기를 뭐 작은 경우만 하시면 안 되고요.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혹 측정된 데이터 중에서 작은 것만 골라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 측정된 데이터를 토대로 평균을 내서 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질 수지법입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코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세척 공정, 코팅 공정, 세척 공정 등에서는 보통 이 물질 수지법을 사용하십니다. 물질 수지법은 말 그대로 투입된 물질, 즉 공정으로 유입된 화학물질의 양에서 유출된 양의 차이를 통해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디클로로메탄 30톤을 세척제로 사용하는 사업장입니다. 디클로로메탄을 조에다가 받아놓고 세척제로 사용하는데 다 사용하고 나서 폐기물로 처리하려고 보니 폐기물로 한 3톤 정도가 처리가 됐고 용기에 한 1톤 정도가 남아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즉 이 사업장은 세척제를 세척 용기에 넣고 세척제가 줄어들 때마다 계속 채우고 해서 일정한 양의 세척제를 계속 사용하였는데 중간중간에 세척제가 오염이 돼서 폐기하는 경우가 한 번 있었고 나머지는 1톤 정도가 남아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30톤을 세척제로 사용하고 남아있는 거 1톤, 그리고 중간에 처리된 폐기물 약 3톤. 그러면은 사용량에서 폐기물로 나간 양, 그리고 세척 용기에 남아있는 양을 뺀 나머지가 결국 대기로의 발생량이 되겠죠. 코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코팅 용제 제품에 증착되지 않죠. 코팅하고 건조하는 과정에서 다 날아가죠. 따라서 물질 수지법은 투입된 양에서 남아있는 양과 폐기물로 나간 양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예시 두 번째 보시면은 디클로로메탄 30톤을 혼합해서 세척제로 제조하는 사업장입니다. 이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제조를 했습니다. 제조를 하고 제품에 포함된 디클로로메탄을 확인해 봤더니 29톤이었습니다. 물론 폐기물이나 재고량은 없고요. 그럴 경우에는 사용량에서 제품으로 제조된 양을 뺀 나머지를 배출량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물론 발생량이죠. 여기서 말하는 제가 발생량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취급 과정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부 제거 효율이 고려가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26톤이 발생이 됐는데 우리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연결이 되어 있고 완전히 밀폐는 아니지만 한 40% 정도는 후드에 포집이 돼서 방지시설로 갑니다 라고 하면은 40%는 방지시설로 가고 60%는 그 공정에서의 이제 비산대기 배출량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40%는 어떻게 될까요? 그 중에서 일부는 제거가 되고 나머지는 또 배출이 되겠죠. 따라서 발생량에서 후드의 포집 효율과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제거 효율을 고려해서 최종 배출량을 산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업장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은 발생량 자체가 배출량이 되겠죠. 그리고 후드의 포집 효율 같은 경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지침서에 포집 효율 산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이따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출계수법입니다. 배출계수법은 통계적으로 산출된 평균 배출량 값을 이용해서 유사한 배출원의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배관 시스템에 특화된 산정 방법인데요. 밸브나 펌프, 플랜지, 압축기, 공정 배수구 등 배관 시스템의 배출량 산정에 효율적입니다. 또한 배출계수법에는 평균 배출계수법, 누출기준 배출계수법, 사업장 자체 배출계수법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의 오염원 관리 실태에 따라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학적 계산법입니다. 공학적 계산법은 화학 반응식, 조사 대상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등과 같이 물리화학 법칙이나 이론 등을 사용하거나 공정 설계 자료, 생산 공정이나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제거율, 수율, 효율 등을
이용해서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공학적 계산법은 산정 방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따라서 저장시설이나 혼합공정에서의 배출량을 산정하시는 사업장이라고 하면은 워크시트 그리고 산정 프로그램을 활용하셔서 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워크시트 같은 경우는 공학적 계산법 사용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좋고요. 그 외에 물질수지법이나 배출계수법, 직접 측정법은 각각 사업장에서 엑셀이나 한글을 통해서 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출량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화학물질 배출량 및 이동량 산정에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는 측정기록부, 그리고 환기장치의 포집률, 그리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제거효율입니다. 주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공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의 경우 모두 대기방지시설로 유입되고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때 배출량 보고를 할 때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기점으로 기입을 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장 탱크 등의 물질을 유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증기를 100% 만약에 포집을 한다라고 하면은, 포집을 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로 이송해서 처리한다라고 하면은 발생량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의 제거율을 고려한 나머지를 배출량으로 산정하시면 되고요. 이때 배출량은 저장시설이 아니라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배출량입니다. 즉 최종 배출구가 대기오염 방지시설이죠. 물론 저장 탱크 안에서 유증기가 발생이 됐지만 저장 탱크에서 그대로 환경으로 배출되는 게 아니라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통해서 배출된다라고 하면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배출량으로 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 투입 시 발생되는 유증기 산정 어떻게 하나요? 입니다. 드럼으로 입고해서 간혹 이제 덜어서 쓰시는 경우 있죠. 이럴 경우에는 취급 물질을 주입하는 경우에 대한 배출량을 산정해 주셔야 되는데, 지침서를 보시면은 소형 용기나 탱크로리 등의 주입 시 배출량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배출량을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A라는 물질을 드럼으로 들어오고 그 드럼에서 소분해서 반응기나 혼합에다 직접 투입합니다. 그리고 반응 혼합 후 제품으로 제조가 되거나 또는 드레인에서 폐수나 폐기물 형태로 다 버립니다 라고 했을 경우, 일단 드럼 자체는 저장 탱크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드럼에서 혼합 용기나 반응 용기에 넣을 때 주입할 때 배출량을 산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혼합기나 반응기에서 혼합할 때 반응할 때의 배출량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정에서의 배출량 산정 방법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배관에 있는 것까지 배출량을 따로 산정해야 하나입니다. 배관 이송 도중 밸브나 펌프, 플랜지, 압력 안전장치, 시료 채취구 등을 통해서 조사 대상 화학물질이 대기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휘발성 물질일 경우에는 즉 취급 온도에서 증기압이 0.1 이하인 비휘발성 물질은 제외를 하시고요. 휘발성 물질일 경우에는 배출량을 산정하셔야 됩니다. 비휘발성 물질은 따로 배관 시스템에서 배출량을 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황산과 가성소다를 pH 조절용으로 사용하고 pH 6에서 8로 중화 처리해서 내보냈으면 사용량만 산정해 주시고 배출량은 0입니다. 황산, 가성소다 많이 사용하시죠? 황산과 가성소다를 pH 조절용으로 만약에 폐수 처리장에서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처리하시고 나서 중화 처리해서 내보내셨으면은 사용량만 산정하시고 배출량과 이동량은 0입니다. 조사 대상 화학 물질이 함유된 폐용제를 폐기물 처리 업체로 판매할 때 배출량, 이동량을 0으로 입력해도 되나요입니다. 폐기물을 유상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폐용제 자체를 일종의 제품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동량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단 무상 또는 제품을 돈을 주고 처리를 해달라고 만약에 위탁 처리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이동량으로 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대기 방지 시설 중 활성탄 흡착탑을 통해
화학물질을 제거하는데 화학물질이 흡착된 활성탄을 해당 연도에 교체하지 않은 경우 배출량 이동량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입니다. 해당 연도에 활성탄을 교체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폐활성탄에 대한 이동량은 없습니다. 교체하셨을 경우 그 교체량을 기준으로 배출량과 이동량으로 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주요 공정별 배출량 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공정별 배출량 산정 방법은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을 드리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공정에 대해서 산정 방법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면은 각 공정별 주요 산정 방법, 즉 1순위부터 나와 있는데요. 우리 사업장은 1순위가 아니라 2순위로만 산정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면은 2순위의 산정 방법을 토대로 배출량을 산정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장 탱크에 저장한 양과 사용한 양, 우리는 100을 저장했는데 50을 사용했고 그럼 50이 남아야 되는데 40이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10이 배출이 된 거죠. 이렇게 물질수지법으로도 배출량 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산정하시긴 보통은 좀 어렵기 때문에 공학적 계산법으로 산정하시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베스트 산정 방법이실 겁니다. 그리고 배감 시스템은 직접 측정하시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따라서 배출 계수법으로 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이 휘발성 물질일 경우에는 소형 용기나 또는 혼합기나 반응기에 이제 투입을 하겠죠. 휘발성 물질을 용기에 투입할 때의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이 바로 이 소형 용기, 탱크로리 등의 주입시입니다. 그리고 혼합, 반응, 코팅. 혼합 공정은 공학적 계산법, 반응 공정과 코팅 공정은 공학적 계산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물질수지법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척 공정, 탈지 세정 공정도 물질수지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이제 하시는 게 환경오염 방지 시설이죠. 대기오염 방지 시설 같은 경우는 직접 측정하시는 사업장도 있고 해당 물질이 측정이 되지 않아서 물질수지법으로 하셔야 되는 사업장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대기오염 방지 시설의 THC 농도를 토대로 다른 물질의 배출량을 산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플레어 스택이 아니시라고 하면은 THC 농도를 토대로 다른 물질의 배출량을 산정하실 수는 없습니다. 해당 물질이 분석이 된 경우에만 그 농도와 유량을 토대로 배출량을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물질을 우리가 취급하는 물질을 분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물질수지법으로 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장에서 톨루엔을 100톤을 사용하는데 다 코팅제로 사용합니다 라고 했을 경우 코팅제로 톨루엔을 사용하면 대부분 용제라서 코팅하고 건조하는 과정에서 다 어떻게 돼요? 다 대기로 발생이 되겠죠. 즉 사용량이 다 발생량이 됩니다. 이렇게 발생된 양을 토대로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제거효율을 적용해서 최종 배출량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업장은 방지시설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코팅제에 포함된 톨루엔 100톤이 다 배출량이 되겠죠. 선박 야외 도장이 이런 경우입니다. 코팅제 200톤을 사용했는데 그 중에 톨루엔이 100톤이다. 야외에서 그 코팅제를 다 사용한다 라고 하면은 안에 있는 톨루엔은 코팅하고 건조하는 과정에서 다 대기로 배출되겠죠. 세척 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척 용제를 조에다 받아놓고 쓰고 있습니다. 세척 조에 받아놓고 쓰고 있으면 부족할 때마다 수위가 낮아질 때마다 계속 채워서 쓰고 있습니다. 채워서 쓰는 만큼이 뭐죠? 배출량이 되는 거죠. 따라서 물질수지법으로 먼저 접근을 부탁드립니다. 휘발성 용제를 쓰신다라고 하면은 물질수지법으로 먼저 접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장 탱크나 혼합 공정 같은 경우는 공학적 계산법이 있습니다. 공학적 계산법 같은 경우는 산정 인자들을 명확하게 아셔야만 산정할 수 있고요. 하나라도 인자 중에 0이 들어가면은 다 곱하기 나누기이기 때문에 배출량 자체가 0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혼합이나 저장 탱크에서 공학적으로 계산하시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산정 인자에 0이 들어가지 않도록 꼭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 같은 경우는 취급하는 물질에 따라서 제거할 수 있는 방지시설이, 그쵸? 방지시설별로 제거할 수 있는 물질이 다르겠죠. 물에 용해되지 않는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흡수탑에서 제거가 됩니다 라고 하면은 산정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이 우리가 가동하고 있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제거가 되는지 여부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각 공정별로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을 드리고요. 산정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시설입니다. 저장시설, 아마 제품 생산하기 전에 저장 탱크에 화학물질을 보관 저장하시는 사업장들 많으실 겁니다. 탱크에 저장하시는 물질은 대부분 휘발성 물질일 경우가 많죠. 액상의 휘발성 물질이요. 저장 탱크는 온도 변화하고 물질 유입에 따라서 압력 변화로 저장되어 있던 물질 중에 유증기로 발생이 되고 그 유증기가 배출이 되게 됩니다. 탱크 내 압력에 의해서 빈 공간에 있던 유증기가 배출구를 통해서 대기로 배출되는 양하고요. 탱크 외부 온도 변화로 인해서 팽창 수축 반복하면서 탱크 내에 있던 유증기가 탱크 밖으로 발생되는 양이 있습니다. 주요 산정 방법은 공학적 계산법이고요. 워크시트 통해서 배출량을 산정하시길 바라고요. 산정 절차는 저장 탱크 재원 정보와 조사 대상 물질 정보, 그리고 유입 시 대기로의 발생량과 배출량을 산정하시는 건데요. 탱크의 재원 정보, 탱크의 종류나 부피, 색 등 재원 정보와 그리고 탱크 내 압력 등 여러가지 정보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 물질의 물성 정보도 아셔야 됩니다. 증기압이나 분자량, 그리고 구입량 등을 아셔야 배출량을 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저장시설에서의 발생량 산정은 유입시 압력에 의한 대기로의 발생량과 온도 차이에 의한 호흡에 의한 대기로의 발생량 각각 산정이 되셔야 되는데, 보시면은 식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식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이 식 중에서 인자 중에서 하나라도 인자가 틀리면은 완전히 다른 결과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인자들을 입력하실 때 0이 안 들어가게 꼭 해주시고요. 그 인자가 잘못 되어 있는지 잘 되어 있는지 꼭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장 탱크는 기본적으로 배출량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의 배출량을 저장 탱크에 산정했더니 뭐 20% 30% 나왔다라고 하면은 뭔가 어디선가 인자가 잘못되어 있을 경우가 큽니다. 따라서 배출량을 산정하시고 그대로 입력하지 마시고 과연 이 수치 자체가 일반적인지 여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장 탱크에 저장한 물질 중에 40% 배출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20%, 30%, 40% 배출됐다, 이렇게 배출량이 산정됐을 경우 어디선가 인자를 잘못 입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그 부분 꼭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배출량을 산정하실 때는 조사 대상 화학물질의 증기압, 유입 횟수, 분자량, 부피, 그리고 탱크 내 절대 온도, 이런 인자들을 아셔야 되고요. 유입 부피, 유입 횟수는 곱하기이기 때문에 1년치 부피만 안다라고 하시면은 횟수를 1로 놓으시고 1년치 부피를 유입 부피에 다 넣으셔도 됩니다. 지하 저장 탱크에 매립된 경우에는 호흡에 의한 대기 배출량은 산정하지 않으시고요. 압력에 의한 대기 배출량만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장 탱크에서 바로 배출되는 것은 비산, 대기오염 방지시설 통해서 나가는 것은 점대기 배출량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제는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아마 사업장에서 사용하시는 물질에 대한 정보는 MSDS 같은 걸 토대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송배관입니다. 이송배관 같은 경우는 화학물질 취급 시 원료 투입할 때 밸브나 플랜지, 커넥터, 맨홀, 개방식 라인, 공정 배수구 등 배관에 연결되어 있는 세부 장치를 통해서 대기로 배출이 됩니다. 소형 용기나 탱크로리 등 화학물질을 주입하는 경우에도 탱크 내 공간에 증발되어 있던 성분이 압력에 의해 배출구를 통해 배출이 됩니다. 따라서 밸브, 플랜지, 공정 배수구 등을 통해서 화학물질의 배관 이송과 화학물질을 주입하는 과정에서의 배출량을 산정해 주셔야 됩니다.
주요 산정 방법은 배출계수법이죠. 배출계수법이고, 배출계수법은 굳이 워크시트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용어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평균 배출계수, 누출기준 배출계수, 농도 배출계수, 그리고 누출계수, 비누출계수 등이 있습니다. 배출계수를 적용하실 때 우리 사업장에서 농도 또는 누출 여부 등을 측정하고 있거나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면 배출계수가 좀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러한 측정이나 확인을 하고 있지 않으시다라고 하면은 평균 배출계수를 적용하시면 되고요. 1회 이상 유관 또는 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누출기준 배출계수, 검지기를 이용해서 농도를 확인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농도 배출계수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정 절차는 배출원 수를 파악하시고 배출계수를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배출량을 산정하시는 건데요. 파이프렉이나 공간 협소지역, 인슐레이션 장치 등 물리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있죠. 네, 이 부분 다 배관 시스템 쪽에다가 포함을 해서 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업장에서 배관 시스템 통해서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밸브가 몇 개인지, 플랜지나 커넥터가 몇 개인지 등과 같이 세부 장치 개수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밸브에 부착된 플랜지, 펌프에 부착된 밸브, 플랜지, 연결부 개방식 라인, 공정 배수구 등 부속 장치 별개의 장치 개수를 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 휘발성 물질이 아닌 경우에는 배관 시스템에서의 배출량 산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배출계수 결정 방법은 보시는 표를 한번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배출계수를 직접 측정하고 계신지, 아니면 농도 범위로만 구분하고 계신지, 아니면은 누출 여부에 따라서 구분하고 계신지, 아니면 단순히 장치 개수만 파악하고 계신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배출계수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어떠한 환경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가지고 배출계수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출량 산정 방법은 조성비, 그리고 배출원수, 배출계수, 연간 조업시간을 통해서 배출량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에서 한번 보시면은 벤젠, 혼합물질을 배관을 통해서 이송하고 있고요. 운전시간과 플랜지 개수, 그리고 평균 배출 개수를 확인하셔가지고 배출량을 산정하였습니다. 배출 개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배출되는 플랜지가 한 개다라고 하면은 입력이 되지 않을 만큼의 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0.1kg 미만으로 나올 경우에는 입력 자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시간과 개수가 작다라고 하면은 배출량 입력되는 0.1kg 미만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입력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탱크로리 등 소형 용기나 탱크로리 등에 주입할 때는 이제 사업장에서 배관을 통해서 혼합기나 또는 반응기에 취급 물질이 투입이 되겠죠. 이럴 때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취급 물질을 반응기나 혼합기에 투입할 때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학적 계산법이 적용되어 있고요. 방법별 개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입 방법별 개수를 확인하셔가지고 배출량 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공학적 계산법 같은 경우에는 워크시트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혼합공정입니다. 아마 많은 사업장에서 대부분 혼합기 또는 반응기라고 표현을 하죠. 네, 혼합해서 제품을 제조하는 그러한 사업장이실 겁니다. 사업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구입한 원료 물질을 물리적으로 이제 섞는 공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이러한 반응기, 즉 혼합기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실 겁니다. 코팅 공정이라든가 또는 탈지 세정 공정이라든가 그거에 앞서서 용제나 희석제 등을 혼합한 그 과정에서 혼합기를 사용하시죠. 주요 산정 방법은 공학적 계산법이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공하는 배출량 산정 워크시트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셔서 산정이 가능하십니다. 혼합공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대기오염 방지설로 포집돼서 이동하는 양과 포집되지 않고 직접 대기로 배출되는 양 두 가지로 구분해서 배출량을 산정해 주셔야 됩니다. 산정 방법은 회분 공정과 연속 공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공정의 산정 방법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공정에 대해서는 앞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좀 하겠습니다. 예시 보시면은 혼합시간, 횟수, 풍속, 그리고 주변, 그리고 탱크의 표면 넓이, 분자량, 그리고 증기압 등을 토대로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인자들에 대한 정보가 하나라도 없으면은 산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반응 공정은 물질수지법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즉 투입된 양과 반응에서 제품으로 나온 양, 즉 반응률이라는 표현을 쓰죠. 반응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제품으로 얼마나 투입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 외에 나머지를 가지고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 부분도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팅 공정은 만약에 코팅제로 쓰신다고 하면은 용제는 다 발생량으로 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팅 용제는 제품 표면에 증착되지 않고 대부분 코팅하고 건조하는 과정에서 대기로 발생이 되죠. 폐기물로 나가는 양 외에는 다 대기 배출량으로 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톨루엔 폐기량 및 증착률 0, 그리고 연간 사용량, 함유율, 포집 효율을 고려해서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톨루엔 같은 경우는 폐기량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코팅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남은 코팅제를 폐기할 수도 있죠. 쓰지 않고 남은 코팅제를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착률은 코팅제 같은 경우는 톨루엔이나 자일렌 같이 코팅 용제로 사용하는 물질들은 거의 증착이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 대기로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증착률은 적용하지 마시고 사용량과 폐기된 양을 제외한 나머지를 배출량으로 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열처리 공정 간단하게 개요만 설명을 드리면은 열을 이용해서 이제 물질의 성능을 향상시켜주는 공정이죠. 가열, 증착, 소결, 열분해, 용해, 주조, 증발, 건조, 농축, 증류 공정이 해당이 되죠. 코팅하고 건조하는 공정은 코팅 공정에 해주시고요. 이 열처리 공정은 건조 공정이 아닙니다. 건조 공정이 아니고요. 건조 공정은 코팅 후 건조하는 경우는 열처리 공정이 아니라 코팅 공정에 합산해서 배출량을 산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직접 측정법 또는 물질수지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물 공정에서 이제 디클로로메탄이나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을 용제로 사용하신다면 배출계수를 사용해서 배출량을 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세척 공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척 공정은 용제를 휘발성이 큰 용제를 많이들 사용하실 겁니다. 가장 많이 쓰시는 게 디클로로메탄 그리고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디클로로메탄이나 트리클로로에틸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휘발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는 과정에서 대기로 배출량이 굉장히 많은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세척조에 넣고 쓰신다라고 하면은 수위가 낮아지는 만큼 다 배출량이 되겠죠. 따라서 물질수지법으로 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 사업장에서 세척조에다가 10톤을 넣고 쓰고 있는데 매일매일 100kg씩 채워 넣는다라고 하면은 그 매일매일 채워 넣는 양만큼이 곧 배출량이 됩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메이크업하는 양, 채워 넣는 양 자체를 배출량으로 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리 정제 공정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경우 이제 여과나 분리 공정, 정제, 추출 등을 통해서 각각의 물질로 분리하는 공정입니다. 분리할 때 증발, 휘발로 대상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거나 또 용제를 포함하는 폐기물의 발생, 그리고 고액 분리의 고상 잔사물이 폐기물로 발생되기도 합니다. 분리정제 공정은 공정의 연간 유출입량을 통해서 배출량을 산정합니다. 즉 투입된 양과 분리돼서 나오는 양의 차이를 이용해서 배출량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추출 용제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추출 용제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배출계수법으로 배출량을 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추출 용제에 대한 배출계수법보다는 물질수지법이 더 정확하겠죠. 투입된 양과 분리나 정제돼서 나오는 양의 차이를 이용해서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이 더 정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계적 가공 공정은 주로 팥의 절단, 연마, 프레스 성형 등 기계적으로 가공하는 공정이고요.
공정 중에 고형의 폐기물이 발생하거나 용제를 사용해서 페인트를 벗겨내는 방리 작업할 경우 용제가 증발, 휘발해서 대기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간혹 페인트 벗겨내는 방리 작업할 때 이제 휘발성 용제 많이 쓰시는데 이때 폐기물 발생량을 거의 없고 대기로 다 배출이 될 것입니다.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벗겨내는 페인트까지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물질만의 양을 폐기물로 하신 다음에 나머지를 다 배출량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제 회수 공정입니다. 용제 회수 공정은 반응, 추출, 결정화, 매체 등 여러 공정에서 사용한 용제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증발, 증류, 추출 등의 과정을 거친 후 냉각기, 응축기 등을 통해서 회수하는 공정입니다. 응축기라고 해서 100% 응축되는 것 아닙니다. 간혹 응축기가 있으니까 우리는 다 회수가 되고 배출되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100% 응축되는 건 아니고요. 미응축된 휘발성 용제가 대기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수해서 저장하는 과정에서도 휘발돼서 대기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응축기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는 대기로 배출이 없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용제회수 공정에서의 배출량 산정 방법은 용제회수 장치에 부착되어 있는 저장 탱크의 벤트, 응축기 벤트, 비산 배출 등 배출 개수를 통해서 배출량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립, 포장, 검사 공정은 제품을 조립하거나 병, 캔 등을 저장 용기에 넣어 포장하는 공정입니다. 조립 공정에서 사용되는 접착제 등에서 조사 대상 화학 물질이 증발, 휘발돼서 대기로 배출되거나 제조된 휘발성 화학 물질을 용기에 담는 과정에서도 대기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방지 시설입니다. 대기오염 방지 시설은 직접 측정에 의한 배출량 산정 방법이 있고요. 다음에 측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물질 수지를 통해서 배출량을 산정해 주셔야 됩니다. 공정에서 대기로 발생하는 각종 분진이나 화학물질을 처리하는 시설이죠. 공정에서 발생된 대부분의 대기오염 물질은 이제 연소시설 또는 흡착, 흡수에 의한 시설 등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통해서 처리된 후 배출됩니다. 주요 배출량 산정 방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직접 측정법 또는 물질수지법이고요. 플레어 스택 같은 경우는 이제 탄화수소의 배출량을 이용해서 배출량을 산정하는 배출계수법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이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대기오염 방지 시설에서의 배출량은 무조건 포함을 시켜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배출량을 산정하시기 위해서는 각 공정에서 발생량을 먼저 산정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얼마나 제거가 되는지를 산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따라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제거 효율을 사업장별로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이제 설계 효율 같은 경우를 고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활성탄 흡착탑 같은 경우는 활성탄의 교체 주기, 활성탄의 양을 꼭 확인하셔가지고 너무 많이 제거가 되는 것처럼 산정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활성탄 흡착탑의 활성탄 양이 1톤 정도밖에 안 되는데 2톤, 3톤, 5톤 흡착이 된다 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 흡착된 양 자체는 다 폐기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8월 달에 그 폐기물을 받아서 보고하는 폐기물 처리 업체도 양 자체가 이상해서 이상하게 보고가 됩니다. 한마디로 폐기물 양이 틀려지면은 뒤에서 보고하는 폐기물 처리 업체도 틀린 값을 토대로 배출량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폐기물 이동량 산정하실 때 제거 효율을 너무 높게 잡으시면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직접 측정된 데이터를 통해서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예시입니다. 온도와 유량, 농도, 운전 시간, 그리고 분자량을 토대로 배출량을 산정하시면 되는데, 보시는 식에다가 해당 내용을, 값을 넣으셔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입니다. 포집률 및 제거율 확인입니다. 포집률은 흡입구, 즉 후드, 흡입구에서의 진공도를 토대로 포집률을 확인하시는데, 보통 이 값을 확인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환기장, 흡입을 일으키는 흡입구에서의 진공도 자체를 확인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실 경우에는 흡입을 일으키는 장치, 이제 팬이나 블로의 설계치로부터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덕트에서 압력 강화를 뺀 값을 구합니다. 즉 대기오염 방지시설과 흡입을 일으키는 장치의 진공도를 통해서 포집률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흡입을 일으키는 장치의 진공도의 20%를
덕트 입구의 진공도 값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팬이나 블로어의 진공도가 100이라고 하면은 흡입을 일으키는 장치의 진공도는 그의 20%인 20이겠죠. 그러면 이 표에서 20은 25 미만이니까 포집률 60%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흡입을 일으키는 장치의 진공도가 200이라고 하면은 그 200의 20%는 40이겠죠. 40이면 흡입구의 진공도 25 이상 50 미만인 값을 적용해서 80%의 포집 효율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물질 처리 장치별 처리 대상 물질의 경우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방지설의 종류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물질군이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 방지 시설이 어떠한 물질군을 처리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하셔서 배출량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물에 용해되지 않는 물질 또는 용해도가 낮은 물질을 세정지침기에서 80에서 90% 저감된다라고 산정하시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는 오류에 해당되므로 산정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활성탄 흡착탑의 경우 VOC 종류에 따라서도 흡착 효율이 달라지죠. 그리고 가스의 온도, 습도, 체류 시간, 활성탄의 종류에 따라서도 저감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활성탄 무게의 10% 정도가 VOC 저감된다고 보여지니까요. 물론 사업장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워크시트 활용을 통해서 배출량을 산정하시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워크시트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관법 민원 24 정보화당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활용 방법을 모르실 경우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도 사용 가능하시지만 프로그램보다는 워크시트의 활용을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간혹 프로그램이 그 PC 환경에 따라서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저희가 이제 들은 바가 있어서 가능하시면 엑셀 워크시트로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장별 주요 오류 사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쇄하는 사업장입니다. 취급량 산정할 때 함량 고려 안 했고요. 그리고 사용량을 킬로그램 단위로 작성하였습니다. 밀폐 공정이 아님에도 비산배기 배출량을 누락한 사업장이었고요. 활성탄 흡착탑의 제거효율을 너무 과다하게 적용해서 배출량을 축소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폐활성탄에 흡착된 물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흡착된 양, 제거된 양은 위탁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 위탁 처리량도 누락이 된 사업장입니다. 이처럼 취급량부터 이동량까지 모두 이제 오류를 범한 사업장인데요. 아마 많은 용제 사용하시는 사업장이 이러한 사유 중에 일부가 이제 해당이 되실 겁니다. 따라서 꼭 오류사항을 확인해 보시고 우리 사업장도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를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위 오류, 그리고 산정 누락, 그리고 제거 효율 과다 적용 등을 가장 많이 이제 범하시는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B사업장과 C사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사업장 같은 경우는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인데 세척제를 사용해서 제품의 표면에 묻은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척 공정이 아니라 혼합 공정이라는 공정을 잘못 선택해서 배출량을 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장 같은 경우는 혼합 공정이 아니라 세척 공정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폐활성탄 전체 양을 폐기물 이동량으로 산정하시는 게 아니라 폐활성탄에 흡착되어 있는 오염물질, 즉 조사 대상 물질이죠. 그 물질만의 양을 따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동량입니다. 그리고 C 사업장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를 이제 사용하고 있었는데 암모니아에 비산되는 배출량을 누락하고, 그리고 측정되는 양 중에서는 암모니아가 반응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날아가는 양은 빼고 이제 산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암모니아가 반응에 참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는 양도 배출량에 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주요 오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 대상 화학물질의 함유량 고려하지 않고 취급량 산정하신 경우, 그리고 유해화학물질만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신 경우가 있고요. 사용량과 생산량 중복 입력하신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휘발성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대기 배출량 산정을 누락하신 경우,
비발성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대기 배출량을 산정하신 경우, 비발성 수용성 물질 말씀드린 겁니다. 뭐 수산화 칼륨, 수산화 나트륨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되겠죠. 즉 배출량이 없이 사용량만 있어도 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원이나 상압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대기 측정 기록부에 분석된 물질만 배출량을 산정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산정하시면 안 되고요. 측정 기록부에 분석이 되지 않는 물질도 조사 대상에 해당이 되고 휘발성 물질이라고 하시면은 산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는 먼지로 형태로 발생되는 물질도 배출량을 산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폐활성탄의 위탁 처리량 누락, 그리고 화학물질 통계조사나 유해물질 실적 보고에는 보고했는데 배출량 조사에는 누락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사항을 토대로 배출량 조사표 산정 시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시스템 사용 방법 교육 동영상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사용 방법 교육 동영상은 화학물질 안전원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화학법 민원 24 정보화당 자료실에도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네, 조사표 작성 방법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 조사표 작성 시 여기에 어떠한 내용을 입력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뭐 관할 기관, 뭐 대표자면 대표 어떤 분을 입력해야 되는지, 사업장 수재지면은 어떤 것을 작성해야 되는지, 또는 업종, 종업원수, 산단명을 작성할 때 어떤 부분을 토대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요. 꼭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배출량 산정 시 보시는 표와 같이 공정을 먼저 선택하시고 배출량을 산정하시는데요. 간혹 배출량 산정했는데 너무 작은 수로 나와서 0.1kg 이상부터 입력이 가능합니다. 0.1kg 미만으로 나와서 입력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입력 자체를 하지 마시고요. 산정 방법도 체크를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산정 방법을 체크하게 되면은 무조건 배출량을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출량이 없거나 또는 배출량이 너무 작아서 입력이 안 될 수치 정도면은 산정 방법도 해제를 하시고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좀 빠르게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요. 아마 들으시고 좀 당황스러우신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배출량 산정 부분에 있어서 각 사업장별로, 공정별로, 물질별로 산정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근거자료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근거자료는 해당 비대상에 해당되는 근거자료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취급량 기준 미만이면은 취급량 자체가 미만인 거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올려주셔도 됩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톨루엔을 쓰는데 뭐 8톤 쓴다라고 하면은 구매 내역서와 함량을 캡처나 이런 걸 해가지고 한글 파일이나 엑셀 파일로 만드셔서 올려주셔도 되고요. 정리해서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대기 배출이 아마 대부분 99% 이상이실 텐데요. 대기 배출량 산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비발성 물질 같은 경우, 특히 황산이나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같은 경우는 상온 상압에서 휘발성이 없기 때문에 대기 배출량을 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물질들은 대부분 이제 폐수 쪽이나 이쪽으로 가거나 또는 중화 처리했다라고 하면 폐수 이동량도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화학 물질이 휘발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휘발성 물질이라고 하면은 대기 배출이 없을 수가 없겠죠. 단순히 용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휘발성 물질을 소분만 해서 그대로 제품에 포함이 됩니다 라고 하면은 소분하는 과정에서 일부 휘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휘발되는 과정에 해당되는 공정을 선택하셔가지고 배출량 산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4월 30날까지 보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폐기물 처리 업체이시며 제품을 제조하시는 화학물질 사용하시는 사업장이라는 경우에는 4월달에 한번, 8월달에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폐기물 처리 업체가 아니실 경우에는 4월달에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 중에 가장 마지막 것 중에 MSDS상 산화 니켈 코발트 망간이면은 배출량 조사에서는 니켈 코발트 망간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산화수소도 대기 배출이 있을 수 있죠. 취급하는 과정에서. 물론 약품으로 투입된 후부터는 없겠지만 그 전 과정에서는 일부 미세하게나마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듣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은 각 청별로 교육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일정에 오셔서 여쭤보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교육 자체는 대부분 관할청에서 진행을 하시죠. 물론 이제 관할청이 아니신 곳도 있는데 특히 이제 한강유업 환경청 같은 경우는 시흥이나 평택 쪽에서 진행을 하시죠. 이렇게 청이 아닌 곳에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장소 확인하셔가지고 오시면은 저희가 교육도 해드리고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좀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꼭 4월 30일까지 늦지 않도록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